시골 읍내의 소담국밥은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온 동네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쉼터였고, 순복 여사에게는 외아들 민수를 키워낸 땀과 눈물의 산실이었다. 새벽 4시, 순복 여사의 하루는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가마솥 앞에서 시작되었다. 펄펄 끓는 국물 위로 뼈와 살점을 던져넣고 밤새 불린 쌀을 씻어내며 그녀는 아들의 미래를 그렸다. 민수야,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이 가마솥 앞에서 힘든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순복 여사의 등은 굽어갔지만 아들의 성적표는 점점 더 곱게 뻗어나갔다. 읍내 중학교 수석 입학, 도내 고등학교 수석 졸업,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소담국밥은 마치 잔치집처럼 떠들썩했다. 동네 사람들은 순복 여사의 손을 잡고 대단하다, 대단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순복 여사는 땀으로 얼룩진 앞치마를 소매로 닦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모든 희생은 마침내 빛을 보는 듯했다. 민수는 서울로 떠난 후에도 순복 여사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다. 엄마 합격했어요. 엄마 장학금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순복 여사는 콧노래를 부르며 국밥을 말았고, 소담국밥의 맛은 더 깊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통장에는 민수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내고 남은 돈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 돈은 순복 여사의 굽은 허리를 지탱해주는 기둥이자 아들의 성공을 향한 굳은 믿음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민수는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했다. 신문에 이름이 오르고 TV 뉴스에 얼굴이 비치기도 했다. 읍내 사람들은 소담국밥집 아들이라며 연일 자랑했고, 순복 여사는 그들의 축하 인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아들의 귀향이었다. 민수는 고향에 내려와 순복 여사를 꼭 끌어안았다.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서울 바람을 맞으며 공부해온 아들의 얼굴에는 어느덧 어른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순복 여사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민수는 강남의 유명 로펌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만난 유진과 결혼을 약속했다. 유진은 강남의 네로라 하는 건설회사 사장의 외동딸이었다. 엄마, 유진이네 부모님께서 호텔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세요. 순복 여사는 생전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한복을 맞추고 평소 바르지도 않던 립스틱을 칠했다. 하지만 호텔 상견례는 순복 여사에게 낯선 세계였다. 유진의 어머니는 순복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차가운 벽이 느껴졌다. 어머니께서 국밥집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솜씨가 대단하시다고요.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순복 여사는 그 칭찬 속에서 국밥 냄새가 나는 자신의 삶이 조롱당하는 듯한 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민수는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다. 결혼 후 민수와 유진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다. 순복 여사는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 만족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시려왔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저희가 시댁 먼저 들러야 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유진이가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가자고 해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핑계였다. 순복 여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민수는 바쁘다며 얼른 끊기 일쑤였고, 며느리 유진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판사님, 지금 재판 중이시라 통화 어렵습니다. 사모님, 지금 해외에 계셔서요.
며느리에게는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따라붙었고 아들은 판사님이 되었다. 그녀에게는 그저 민수와 유진이었던 그들은 이제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의 추석, 순복 여사는 또다시 국밥집 문을 닫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벽부터 갈비찜을 재우고 갖가지 전을 부쳤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잡채도 넉넉히 만들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순복 여사는 마당을 수십 번도 넘게 서성거렸다. 민수가 혹시라도 길을 헷갈릴까봐 그녀는 없는 길손을 기다리는 마냥 불안하게 왔다 갔다 했다. 오후 3시, 4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갈게요. 순복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전화를 끊었다. 방금 만든 따뜻한 음식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상을 차려놓은 채 멍하니 앉아 눈물을 흘렸다. 뜨거운 눈물이 국밥 한 숟갈 위로 떨어져 식어갔다. 그때 그녀의 눈이 섬광처럼 빛났다. 그 속에는 슬픔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튿날 아침 순복 여사는 은행으로 향했다. 그녀의 통장에는 평생 모아온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꼬깃꼬깃 접어둔 지폐들과 동전까지 모두 합쳐 무려 100억 원이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땀의 결정체였다. 은행 창구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고객님, 이 금액을 모두 해지하시겠다고요? 어디 쓰시려고요? 순복 여사는 말없이 통장을 창구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서울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공증해달라고 부탁했다.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본인 이순복은 나의 전 재산 100억 원을 불우이웃을 돕는 재단에 기부한다. 본 유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아들 민수와 그의 가족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만일 내 아들이 이 유언을 거역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시에는 그가 가진 모든 법률적 자격을 박탈할 것을 요청한다. 변호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토록 단호하고도 가혹한 유언장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순복 여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들에게 줄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사랑도 희망도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빈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해 겨울, 순복 여사는 조용히 국밥집 문을 닫았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녀는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 산사의 작은 암자에 머물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수에게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것이었다. 서류를 펼친 민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유언장과 기부 증서였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수는 당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는 아내 유진에게 서류를 던져주며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명절마다 안 내려가서 엄마가. 유진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신은 부모님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두 사람의 싸움은 밤늦도록 이어졌고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유진은 황급히 차를 몰아 시골로 향했다. 민수는 어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다. 굳게 닫힌 국밥집 문에는 가게를 정리합니다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국밥 냄새 대신 텅 빈 공기만이 감돌았다. 한때 왁자지껄했던 식탁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가마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수는 마당에 쭈그려 앉아 통곡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끓여온 국밥의 따뜻한 온기가 이제야 느껴지는 듯했다.
어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민수야, 내 엄마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거야. 내가 올 줄도, 이렇게 후회할 줄도.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의 복수는 단순히 돈을 뺏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었다. 그는 결국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며칠 후 민수와 유진은 법원으로부터 정식 서류를 받게 된다. 어머니의 유산은 이미 사회복지재단으로 기부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기부금 내역에는 익명의 기부자로 적혀 있었지만 민수는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라는 것을. 민수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과 자식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후회의 파도가 일렁였고 그는 영원히 어머니의 마지막 추석상을 잊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복수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 복수는 아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했다.